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북한 매체와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훌륭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담겼다며 만족을 표시했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친서가 비핵화 논의에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과 잇따라 만나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김 위원장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추가 경정 예산안 취지를 설명하는 총리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인데, 불참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선별적인 상임위원회만 열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상당수 상임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비상체제에 들어간 민주노총이 다음 달 18일 총파업을 비롯한 전면 투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달랠 마땅한 카드가 없어서 노정 관계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최근 난민 심사 과정에선 서류가 무더기 허위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는데, 심사 담당 공무원이 평균 330명을 맡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오늘 전국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특히 경기도 광주와 가평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온열질환 가능성이 커진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자외선 차단 등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국가 연쇄 정상회담에 나서는 이번 주가 국면 전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 청와대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의 공개 이전에 한미 간 소통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친서 외교가 실제 대화 재개로 이어지려면 아직은 변수가 많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선 미국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주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호응을 못 얻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단지 불만만 갖고 있다면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외부에 밝히진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본격적인 대화 국면 전개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통해 미, 중, 러 정상과 잇따라 만나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남북 정상회담 역시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렸을 뿐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연설도 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은 한국이 미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워싱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시찰하는 방안이 최종 조율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아직 양국이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 11월 국빈 방한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 했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말부터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주말 때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공기도 요 근래 들어 가장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이 높은데요.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껑충 오르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기도 광주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에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방 속에 양산 겸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낮 동안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1도,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서 덥겠습니다. 강한 볕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오후에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등 일부 서쪽 지역은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햇볕에 무방비로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겨 바르시고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더위 속에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첫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추경을 위한 총리 시정연설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불참을 선언하면서 인사청문회와 일부 상임위만 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목선에 대한 경계 실패와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규탄 집회였지만 국회 정상화 문제로도 초점이 이어졌습니다. 안보 다 무너졌죠? 그런데 누가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대통령은 진상조사해봐라. 이 나라 통수권자가 할 말입니까? 청와대 여당 해도 너무합니다. 날치기 선거법하고 지금 사과도 철회도 안 한답니다. 합의 처리 약속도 안 한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별도 성명에서 북선박 사건 등 일부 상임위나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등 해당 이슈에만 참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고했던 것처럼 추가 경정 예산 처리의 첫 단계인 시정연설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국회의장님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가능한 한 일정을 합의하되 안 되면 24일에는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별 법안 소위 그리고 상임위별 예산 소위에 대해서는 역할은 충분하게 할 만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셈법에 따라 국회 문은 조금 더 열게 됐지만 주말 물밑 협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야 지도부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추경안은 물론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국회 개원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북한 선박 남하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군 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법률 검토를 통해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규탄 대회에서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의 안보 해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이 모든 의혹을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북한 목선의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적인 측면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박창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데 모든 이슈 하나하나를 다 고발하겠다는 건 조심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아들 스펙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된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전부터 황 대표 아들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황 대표 아들이 취업한 곳이 채용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진 KT인데다 마케팅으로 입사해 도중에 법무팀으로 옮긴 것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비상체제에 들어간 민주노총이 다음 달 18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정관계가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달랠 마땅한 카드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은 주말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문재인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총력투쟁 계획과 시민단체와 연대 방안, 노정관계 전면 재정립 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 잘못된 노동 현실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또 여전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우선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면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노동 탄압 분쇄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에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다음 달 3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또 다음 달 18일 총파업 대회를 열어 구속자 석방과 노동 탄압 분쇄를 위한 거대한 투쟁의 흐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속도 조절론이 확산하면서 노동계에 불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노정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위원장 구속으로 격앙된 민주노총을 달랠 마땅한 대안이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샤런 버로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구속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간부들 앞으로 서한을 보내 연대를 나타냈습니다. 버로 총장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을 통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화했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간부 3명에 대한 형사 고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강력하게 연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정태수 전 한버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 씨가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 여러 나라를 옮겨다니며 추적을 피했지만 결국 공조수사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한근 씨가 덜미를 잡힌 건 검찰이 신분 세탁에 사용된 이름을 찾아내면서부터입니다. 정 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4가지 영문 이름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출입국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 씨가 지난 2017년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 입국해 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검거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아서입니다. 행적을 쫓던 검찰은 정 씨가 파나마를 거쳐 미국으로 갈 거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미국을 통해 파나마에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18일 파나마에 도착한 정 씨를 공항 내 보호소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검거된 정 씨는 브라질 상파울루와 두바이를 거쳐 송환됐는데 검찰은 두바이를 이륙하자마자 비행기 안에서 정 씨의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도피 생활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정 씨는 송환된 뒤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갇혔습니다. 한보그룹 자회사 돈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2008년 기소된 만큼 검찰은 여죄를 수사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정한근 씨가 21년 만에 송환되면서 한보 사태의 주역 정태수 전 회장의 행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횡령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지병을 치료하겠다며 일본으로 건너간 뒤 12년 동안 행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근 씨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한근 씨는 송환 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이 숨졌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문석 기자입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1997년 한보 사태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질병 등을 이유로 6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2007년 자신이 이사장을 지냈던 대학교에서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잠적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치료 목적으로 일본에 간다던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말레이시아를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 친인척이 조력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학교 학장이던 정 전 회장의 며느리가 카자흐스탄 유학생 유치를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해 도피 자금으로 지원한 겁니다. 한때 정 전 회장이 키르기스스탄에서 금광 사업으로 재기를 노린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12년이 흐른 지금까지 정 전 회장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923년생인 정 전 회장은 살아있다면 올해 96살의 고령입니다. 이런 가운데 21년 만에 검찰 조사를 받은 아들 정한근 씨는 이미 정 전 회장이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자신이 직접 임종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 씨의 진술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 전 회장의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전 회장과 아들 정 씨가 체납한 세금만 2,5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해외 은닉 자산이 있는지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열흘 만에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부다페스트에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현지 시각 22일 오후 10시 8분 침몰 현장으로부터 하류로 30km 떨어진 체펠섬 지역에서 헝가리 어부가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 대응팀 관계자는 귀걸이를 착용한 상태로 발견됐다며 여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2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문 채취에는 실패했으며 현재는 DNA 감식을 통한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난민 심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무더기로 조작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졸속 심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외국인은 2만 명이 넘지만 심사 공무원은 65명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1명이 평균 330명을 맡고 있는 겁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난민 심사를 받으면서 억울함을 겪은 외국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면접 진술 서류는 사실과 다른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면접은 시종일관 강압적이었고 심사관들은 준비한 자료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And I was told by the officer that I have to answer shortly, and she stopped me many times and to not answer in details. I asked again to submit documents, but the officer said they don't need it. 우리나라 난민 심사 제도를 뜯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심사 담당 공무원은 65명인데 심사 대기자는 21,500명이 넘습니다. 공무원 1명이 평균 330명을 맡고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업무는 과중한데 그 공무원 수가 적다 보니까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민원인들이 시간을 한참 기다려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고요. 전문성 역시 떨어집니다. 난민 심사는 신청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의 박해 위험도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잦은 순환 보직 탓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관련 교육도 일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중 전공의 학부생이 이제 통역에 난민 전문 통역인의 타이틀을 달고 이제 통역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통역인으로서의 사실 지위, 안정된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 이제 그런 교육 과정도 사실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역효과도 있습니다. 오랜 심사 기간을 합법 체류 수단으로 악용하는 가짜 난민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난민들을 수용했고 아시아 최초로 난민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담은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리 걸음 수준인 난민 심사 과정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도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문턱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마음의 장벽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예멘인 561명이 제주도에 입국하면서 난민 문제는 삽시간에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는 71만 5천 명이 동의했고 광장은
찬성과 반대의 두 물결로 나뉘었습니다. 난민 혐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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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멈춰라! 불법체류자 추방하라! 편견과 우려는 여전합니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충돌이나 범죄 가능성, 국가 경제의 부담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갖춰진 후에 좀 받아들여야지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충분히 불안함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테러가 있을 수 있다라는 확률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상당수 난민이 우리 사회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이후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956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까지 합치면 3,000명이 넘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잘 공존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서로 좀 무거운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즐겁고 우리 재미있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난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호는 좁기만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은 3.7%로 세계 평균인 38%에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요즘 이른바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수익이 좀 적어도 금이나 은, 채권 쪽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건데요.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금거래소입니다. 지난해보다 문의와 구매자 모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금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0g에서 100g짜리 골드바 제품은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이 업체를 통해 한 달 평균 90kg의 금이 금융권에 유통됐지만 지난달에는 무려 350kg이나 됩니다. 저희 가맹점에 내방하시거나 온라인몰 등을 통해서 사가시는 분들이 그만큼 4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값도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이 개장한 지난 2014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12개 금펀드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국내외 주식형 펀드보다 높았습니다. 금과 함께 은 인기도 높아져 이미 올해 판매량이 지난해 전체 판매량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금리는 비교적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국채와 회사채 등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말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이번 달에도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와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이런 안전자산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전자산으로 자산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자산이 묶이게 되면 전반적인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미중 무역 분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최소한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 항공과 숙박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불만과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아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글로벌 숙박 항공 예약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모두 2,024건으로 취소와 환급 지연 거부가 7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고다와 부킹닷컴 등 5개 업체가 전체 불만의 80%로 환급 불가인 상품을 예약했다가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험 가동 중에 열 출력이 급증하면서 수동 정지한 한빛 1호기 사고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특별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의 열 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증했는데도 12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수동 정지한 이유와 이 과정에서 조작자가 면허가 있는 사람의 지시 감독을 받았는지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는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페이스북으로도 생중계됩니다.
이스라엘에 방문 중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란은 미국의 신중함을 약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도 미국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새로운 대이란 제재안을 공표할 것으로 보여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적대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난 1981년 6월 7일 완공을 앞두고 있던 이라크의 핵시설 오시라크를 가동 직전에 폭격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이스라엘 전격 방문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대이란 제재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Neither Iran nor any other hostile actor should mistake U.S. prudence and discretion for weakness. No one has granted them a hunting license in the Middle East. 이에 대해 이란 측에서는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미국에 대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합동참모본부의 아볼파지 세카르치 대변인은 적이 우리에게 총탄 한 발을 쏘면 그들은 10발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이란의 국회 부의장도 대미 강경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به این سادگی در مقابل اینها سرخم نخواهند کرد و نخواهیم کرد و ایستادیم و به این راحتی سرخم نمی‌کنیم و آمریکا و یا دار و دستش بدانند.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트위터를 통해 미군의 무인기가 지난달 26일에도 이란 영공을 침범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존 볼턴과 네타냐후 총리,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전쟁의 덫에 가두려는 더 많은 증거가 있다며 이들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예고한 대로 현지 시간으로 24일 대이란 추가 제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으로 기준이 엄격해진 법에 따라 내일부터 2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진행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그리고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으면 단속에 걸리게 돼 일단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 잡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0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비무장지대에서 연설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은 두 나라가 협의 중이고 비무장지대 방문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 시점이 지난 뒤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 고민으로는 남성은 외로움, 여성은 경제력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개봉 25일 만에 관객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쟁작 알라딘의 인기와 토이스토리4 등 신작의 공세가 1000만 관객 달성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윤창호 씨 사망으로 기준이 강화된 법에 따라 내일부터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시작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정도여서 일단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 잡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숙취 운전도 걱정인데요. 한동호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강화된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입니다. 보통 소주 한 잔, 맥주 한 병 정도인 0.03%만 넘어도 면허가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기준은 0.05%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엄격해집니다. 기존의 음주운전 기준이 0.05%일 때는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인식이 좀 만연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술 한 잔만으로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건 숙취운전입니다. 음주 다음 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배우 안재욱 씨는 술자리 다음 날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술 기운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30대 남성은 소주 1병, 30대 여성은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30분 뒤 남성은 0.054%, 여성은 0.034%로 둘 다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다시 측정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였습니다. 1시간 뒤 측정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셨더라도 밤새 해독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거나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면 출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날 10시 넘어서까지 술을 마셨다면 그 다음날 출근할 때는 분명히 숙취 운전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내일부터 2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큰 상해를 입히면 법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내일부터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은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고 윤창호 씨 사건을 예로 들면 가해자에게 징역 4년 6개월 안팎을 구형했지만 새 기준을 따르면 징역 7년 이상의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흘 정도 걸릴 예정인데 한국인 탑승객으로 확인되면 남은 실종자는 2명이 됩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침몰 현장에서 하류로 30km 떨어진 체펠섬 지역입니다. 현지 시각 토요일 밤 헝가리 어부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현지에서 시신이 추가 수습된 것은 지난 12일 이후 열흘 만입니다. 부다페스트 현지에 파견된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은 사고 유람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실종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여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헝가리 당국과 우리 대응팀은 즉각 신원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20여일이 지나서 지문 채취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DNA 감식을 통한 신원 확인 작업에 돌입했는데 적어도 사흘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한국인 탑승객으로 확인된다면 우리 국민 사망자는 24명, 실종자는 2명이 됩니다. 우리 대응팀과 헝가리 당국은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한 뒤에도 다뉴브강 하류를 중심으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자들이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뉴브강과 맞닿은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울 영등포 물레동 일부 지역에 내려진 식수 중단 권고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물레동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전반적으로 수돗물 탁도는 많이 좋아졌지만 일부 가구는 여전히 기준치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당분간 수돗물을 마시거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수습 중인 인천시가 서구 일부 지역과 강화도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한 달 앞당겨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서구 공촌 정수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촌 정수장 측이 올해 9월 말 가동 예정인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한 달 앞당겨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가 북미 협상 재개에 좋은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기반을 다지려고 노력해왔다면서 더 나은 지점에 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미가 곧 실무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의 발언을 보면 꽤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된 데 대해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북미 정상 간의 친서 교환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친서 교환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간 소통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비무장지대에서 연설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MZ 연설에 나선다면 북미 관계 방향을 돌려놓을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 때 비무장지대 시찰이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연설하는 것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연설을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친서소통을 재개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상 재개의 신호를 보낼지도 큰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7년 11월 방한 때도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DMZ에서 만나려다 헬기 이륙의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 취소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비무장지대를 시찰할 거라는 관측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저녁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30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DMZ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강성홍입니다. 장마의 시작을 앞두고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서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기도 광주 지역은 33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서울도 31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지역, 남부 내륙 쪽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나기가 오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서쪽 지역은 위험 단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엔 가방 속에 양산 겸 우산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남쪽에선 장마전선이 북상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영서와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지만 모레와 글피 사이 남부와 제주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이 남하했다가 주말쯤 다시 북상해서 남부 지역에 또 한 차례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모레까지 33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됩니다. 목요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8주 만에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6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8.3%로 지난주보다 2.9%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8%포인트 떨어진 46.7%로 부정평가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38%로 나타났고 자유한국당 역시 1%포인트 떨어진 30%로 집계됐습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상승한 반면 민주평화당은 2.2%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자리와 소득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재벌 개혁에 앞장서 오긴 했지만 재계든 노동계든 적극적으로 소통할 거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의식한 듯 일자리와 소득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1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에서 이임식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서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청하고 협의하는 자리라며 부총리와 장관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정책실장으로 가도 기업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더 재개, 노동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누구든 만날 것이며 대기업 총수도 누구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당사자가 요청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재계와 노동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경제 컨트롤 타워는 홍남기 부총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이 야전 사령관이면 청와대 정책실장은 병참기지의 장일 뿐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홍 부총리가 설정한 시간표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이번 인사가 경제정책 라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회전문 인사라는 평에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국회는 오늘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야 3당이 오늘 오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대로 늦어도 오후에는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 3당의 합의를 마냥 기다리며 국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랜드 인사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오늘 1심 판단을 받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는 공정사회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 등 수사권 남용을 당한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삼척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 한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남 하동에서는 비행 중인 행글라이더끼리 충돌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주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강원도 삼척 화력발전소의 분진 포집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과 함께 불이 났고 이 불로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나자 발전소 측이 자체 진화에 나섰지만 짙은 연기로 인해 한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에는 울산시 북구 효암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안 기계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는 부산 사구다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6층에서 시작된 불은 15분여 만에 꺼졌지만 주민 30여 명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남 하동 아강면 상공에서는 52살 김모 씨와 46살 배모 씨가 몰던 행글라이더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행글라이더 2대가 모두 추락해 김 씨가 숨지고 배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물놀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관광객 2명이 너울성 파도에 인근 갯바위로 밀려나 고립됐다가 해경에 의해 2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앞서 오후 3시 반쯤에는 양양군 광진해변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파도에 전복돼 64살 박모 씨 등 3명이 물에 빠졌다가 갯바위에 대피해 있는 것을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전북에 사는 50대 남성이 야생 진드기에 물려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54살 A씨가 지난 21일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기력이 떨어져서 개인병원을 찾았다가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증상이 확인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하루 대여섯 시간씩 밭일을 해온 A씨의 몸에서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최대 고민은 남성은 외로움, 여성은 경제력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기가 작아진 가전부터 소포장된 식자재까지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이 넘쳐납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562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11%에 육박합니다. 장래 가구 추계의 기존 예상치인 556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이전보다 빨라진 걸 의미합니다. 1인 가구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2028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로 KB금융 경영연구소가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1인 가구 절반 이상이 1인 생활을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속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예상한 비율도 38%로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미혼이나 이혼 인구 증가로 인해서 가구 형태 변화를 이끄는 그런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해서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요. 이러한 생활 형태의 변화가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가구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났습니다. 남성의 경우 20대를 제외한 30에서 50대가 외로움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활동 지속력을 가장 고민했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남성보다 컸습니다. 1인 가구는 은퇴에 대비하려면 저축과 투자에 매달 123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투자 저축액은 7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KB금융그룹 등 금융사들도 1인 가구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개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 외에도 생명이나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는 데 한정됐던 제도를 내일부터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치면 피해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 악화하면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관객 900만 명을 넘어서 10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꿈의 기록이라는 1000만 영화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재가 되게 참신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잘 소재를 골라서 재미있게 봤는데 너무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좀 우울하게 남아있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영화를 본 사람마다 평가와 분석이 다양한 기생충입니다. 평가가 궁금증을 낳았고 이는 구름 관객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개봉 25일 만에 관객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칸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받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흥행 비결입니다. 여기에 칸 영화제 수상작은 재미없다는 편견도 깼습니다. 많은 영화의 의미를 담고 또 해석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란 바구니 안에 여러 은유를 담아 관객에게 N차 관람을 유도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흥행 비결입니다. 어떤 정교한 플롯으로 펼쳐 보이는데 그 부분적으로 이제 놓칠 수가 있는 거는 워낙 치밀하다 보니까 잠깐 한눈 팔다 보면은 그 치밀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치밀함을 더 한번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관심은 1000만 관객을 넘을 수 있을지인데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흥행 역주행 중인 경쟁작 알라딘의 인기가 여전한 데다
토이스토리 4 등 신작의 공습으로 박스오피스 순위도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100만 명이 극장을 더 찾게 되면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가운데 괴물에 이어 두 번째 1000만 영화에 등극하게 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시내 극장에서 영화 기생충을 관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영화를 감상했으며 노영민 비서실장과 양현미 문화비서관 등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뒤 SNS에 수상 축하 메시지를 올리면서 이번 영화도 궁금하고 빨리 보고 싶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요맘때 산양삼은 버릴 게 없습니다. 뿌리뿐 아니라 줄기와 잎까지 다 먹을 수 있어서 최고로 치는데요. 경남 함양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두대간 끝자락인 해발 800m 백운산 비탈. 울창한 나무 아래 한 뼘 크기 산양삼이 빼곡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지 하나에 잎 5장이 손바닥처럼 벌려져 있고 우뚝 솟은 다른 가지에는 열매가 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15년 동안 숨겼던 자태가 오롯이 드러납니다. 산삼이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좋은 이유는 토양과 또 기온차가 심하고 지리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좋은 산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전국에서 가장 향이 좋고. 산양삼은 한 해 내내 수확할 수 있지만 줄기와 열매가 달린 요즘 인기가 좋습니다. 뿌리에 없는 사포닌 성분이 줄기와 열매에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수확한 산양삼은 뿌리와 줄기, 잎까지 모두 먹을 수 있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산양삼을 통째로 넣은 가공품까지 개발되면서 농민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 수출도 꽤 늘었습니다. 인체에 항노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발효를 시켜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현재 국외에 10개국에 연간 200만 부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내년에 산양삼을 주제로 한 엑스포를 열어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벨트맨. 20주년 산타페가 선물하는 허그벨트로 안전습관을 길러주세요. 살살 습관 여든까지. 산타페. 내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 단속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져 소주 한 잔, 맥주 한 병 정도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내일부터 2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검찰도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큰 상해를 입히면 법에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서 내일부터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은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고 윤창호 씨 사건을 예로 들면 가해자에게 징역 4년 6개월 안팎을 구형했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 이상의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시험 가동 중에 열출력이 급증하면서 수동 정지한 한빛 1호기 사고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특별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원안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남 영광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광방사능 방재센터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의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증했는데도 12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서야 수동 정지한 이유와 이 과정에서 조작자가 면허가 있는 사람의 지시 감독을 받았는지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북미 지역을 오가는 비행기들이 다니는 러시아령 쿠릴 열도 상공의 항공로 부근에 화산재가 뿜어져 올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일본 NHK 방송은 홋카이도 에토로 섬에서 북동쪽으로 450km 떨어진 쿠릴 열도의 라이코케 섬 화산이 이틀 전부터 화산재를 분출하기 시작했다며 항공기 운항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도 화산재 연기가 알류산 열도 근해에 상공으로 번질 것이라면서 주변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태국에서 들려왔던 이른바 동굴 소년들의 극적인 구조 소식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됐는데요. 당시 구조됐던 소년들이 몰라보게 성장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동굴 속에 전등을 비추자 여러 명의 어린이들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동굴 관광에 나섰다가 연락이 끊긴 유소년 축구팀 어린이들이 마침내 수색대에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How many of you? 13. Brilliant. 폭우로 고립된 지 10일 만입니다. 이들은 이로부터 다시 일주일 만에 가까스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1년 만인 23일. 그 사이에 부쩍 자라 몰라보게 성숙해진 소년들이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했습니다. 동굴소년 생환 1주년을 맞아 열린 탐롱 동굴 주변 환경 개선 기금 마련을 위한 마라톤 대회입니다. 동굴소년 12명 가운데 9명과 함께 실종됐던 20대 코치도 참석했습니다. อยากขอขอบคุณทุกคนนะครับที่ในวันนี้ปีที่แล้วนะครับที่ทุกคนสละแรงกายแรงใจสละเวลาที่ได้มาช่วย 지난해 다국적 구조작전에 나섰던 외국인 잠수사들도 여러 명 참석했습니다. You know, some people say they don't deserve the fame, but I give them credit for surviving the 18 days. Not many children could have survived the way they did, so we have to respect them for that. 소년들은 그 사이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기적의 스토리가 쓰여진 탐롱 동굴 역시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로 변모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향후 동굴 인근 지역을 본격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남 정한근 씨가 검찰에서 아버지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진술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 전 회장의 출입국 기록 등 행적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해외 기관과 공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한보그룹 사태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특별 사면됐다가 영동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북한을 대표하는 개는 풍산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죠. 북한 당국이 풍산개를 이념적 통합의 상징으로 내세워서 북한 내부는 물론 외신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천연기념물 풍산개 풍평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풍산개 품종을 평가하고 등록해 순종을 신속히 번식시키기 위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풍산개는 평양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과 국경지대인 양강도 풍산 지방이 원산지입니다. 척박한 산악지대에서 멧돼지 등 사냥을 위해 길러졌습니다. 풍산개는 영맹하고 영리하고 주인 잘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이제 쭉 가느라면 이제 멧돼지 같은 거 턱 만나면 주인 올 때까지 멧돼지 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뒷다리 물어당기면 이렇게.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매우 강합니다. 저는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아주머니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어성을 높이면서 나를 툭 치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포처가 갑자기 발떡 일어나서 그 옆집 아주머니한테 팍 접어들더란 말입니다. 이처럼 용맹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평양과 같은 대도시의 아파트에서는 풍산개를 키우길 꺼립니다. 시내에서는 그 풍산개는 그 아주 사납고 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주민 지역에서 그 풍산개는 잘 안 기릅니다. 북한 당국은 평양에 지사를 두고 있는 외신에도 취재를 허용하며 풍산개를 외부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비핵화 협상에서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서 풍산개는 서양개에 비해 몸집은 작지만 그 어떤 맹수 앞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면서 특성을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어미오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건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YTN 시청자가 보내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종에서 충남 공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더니 휘청이죠. 자세히 도로를 봤더니 옹기종기 모여있는 우리 한 가족이 발견되는데요. 어미오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고 있었던 겁니다. 뒤에 졸졸 따라오 새끼들이. 저 차에 다 깔려 죽을 뻔했어. 저 사람이 살렸어. 오리 가족의 나들이로 여러모로 사고 위험이 있었던 아찔한 상황인데요. 일단 오리들은 한 고비를 넘긴 듯하죠. 오리 가족이 무사히 길을 건넜기를 바랍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은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라며 이혼할 때 명시적으로 정한 게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 이혼할 때 부인에게 1억 7천만 원을 주기로 하면서 추가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지만 김 씨 아내는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커피 소비량이 늘면서 커피 찌꺼기도 크게 늘었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는 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항암 버섯을 생산하는 데나 곤충의 사료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검은색 커피 찌꺼기와 볏짚을 한데 넣어 혼합합니다. 여기에 버섯 종균을 넣고 비닐에 담은 뒤 40일이 지나면 다 자란 버섯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먹는 느타리 버섯의 일종인 산타리 버섯.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분석 결과 이 버섯에는 항암 성분으로 알려진 베타글루칸이 1g당 55mg으로 일반 느타리 버섯이나 표고버섯보다 500배나 많고 다른 약용버섯보다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면역 활성도 높여주고 콜레스테롤 함량도 저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버섯 배지로 쓴 뒤에도 버리지 않고 군뱅이와 귀뚜라미의 사료로 활용하고 다시 밭의 비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에 톱밥을 섞어 만든 화목도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국내에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커피 찌꺼기는 연간 40만 톤 정도. 이를 폐기하는 데 400억 원이 들고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커피 찌꺼기로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은 버섯을 만들고 또 곤충 사료라든가 유기농 비료, 화목 연료로 추가적인 개발 연구 중에 있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을 해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로 건강에 좋은 버섯을 생산해 고소득을 올리고 환경오염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지난 휴일 날씨가 참 좋았죠. 멀리 나가지 않아도 화창한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차들이 들어차 있던 도심 도로가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소 위로 질주하는 보드, 발에 달라붙기라도 한 듯 붕 떠올랐다가 안정적으로 착지합니다. 한쪽에선 아슬아슬 균형 잡는 묘기도 이어집니다. 차들로 가득 찼던 도심 도로에서 스케이트보드 대회가 열렸습니다. 동화 속 양탄자 모양의 보드는 나는 듯 달립니다. 인기 최고인 이른바 이색 레이스에서도 단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여럿이 모여서 탈 일이 잘 없는데 다 같이 이렇게 안전한 펜스 안에서 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보드 위에선 어른 못지 않습니다. 넘어진 뒤에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보드 위에 오릅니다.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못해서 아쉬워요. 너무 설레고 그랬었는데 하고 나니까 재밌어요. 서울 대학가 부근 도로는 프랑스의 작은 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연인과 함께 꽃송이 앞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똑 닮은 초상화 속에 추억도 담아봅니다. 줄지어선 가게 곳곳에는 아기자기한 장식품이 가득합니다. 군침 도는 음식과 달콤한 디저트도 시민들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여기서 이렇게 플리마켓도 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뜨문뜨문 이제 그 가게마다 특색이 다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커다란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도로 위.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휴일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인 이광현 골키퍼가 소속팀 강원FC로 복귀해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4골 차로 뒤지던 강원은 막판 기적 같은 역전승으로 이광현의 프로 데뷔전을 빛내줬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포항과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한 이광현 골키퍼는 똑똑한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전반 17분과 38분 포항 완델손에 연이어 실점하며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호난은 후반에도 계속됐습니다. 이석현의 추가골에 이어 완델손이 해트트릭으로 완성하며 점수는 4골 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끝날 것 같던 이광현의 프로 데뷔전은 후반 25분 조재환의 만회골로 변곡점을 찍었습니다. 8분 뒤 발렌티노스의 추가골로 2골 차로 따라간 강원은 추가 시간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먼저 조재환이 46분과 48분 2골을 추가하며 해트트릭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자 경기 종료 직전인 50분 정조국이 머리로 결승골을 꽂으며 기적의 역전승을 마무리했습니다. 거짓말 같은 역전승에 강원의 홈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전북 이동국이 행운의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수원 노동건 골키퍼가 찬 공이 이동국의 얼굴을 맞고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황당하게 선제골을 허용한 수원은 후반 26분 타가트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전북은 교체 투입된 김신욱이 추가 시간 헤딩골을 터뜨렸지만 비디오 판독에서 핸드볼 반칙이 확인되면서 득점이 취소돼 땅을 쳤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이번에도 호투를 펼쳤지만 3경기째 10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6회까지 내준 3실점 가운데 자책점은 1점밖에 되지 않았는데 잇따른 수비 실수가 아쉬웠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류현진은 우상인 박찬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주무기인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몰리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루타를 맞고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우익수 벨린저의 눈부신 호수비로 실점 위기를 벗어나며 한숨을 돌렸지만 천적 아레나도에게 적시타를 맞고 첫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3회에는 내야수들의 잇따른 실책이 아쉬웠습니다. 블랙몬의 병살타성 타구를 유격수 테일러가 놓치면서 노아웃 1, 2루 위기를 맞았고 이닝을 끝낼 수 있었던 머피의 병살타구 역시 1루수 피더슨이 놓치면서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내줬습니다. 불안한 수비에도 류현진은 이후 6회까지 추가 실점을 하지 않고 퀄리티 스타트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3대 3으로 맞선 상태에서 마운드를 넘겨 승패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3실점 중 자책점은 1점밖에 되지 않아 시즌 평균 자책점은 1.26에서 1.27로 약간 높아졌습니다. 다저스는 연장 11회 말에 터진 버두고의 극적인 끝내기 홈런으로 콜로라도를 5대 4로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시즌 10승 문턱에서 3경기째 멈춰선 류현진은 오는 28일 투스트의 무덤으로 불리는 콜로라도 원정에 나섭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말레이시아 축구 FA컵에서 환상적인 초장거리골이 나왔습니다. 하프라인도 안 넘은 상태에서 프리킥을 찼는데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멋있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어이없기도 한 골 장면 직접 보시죠. 아침부터 드러난 맑은 하늘 속에서 오늘 더위가 심상치 않음이 느껴집니다.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기도 광주 지역은 33도, 가평은 32도, 서울은 31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오후에 강원 영서와 충북 지역, 남부 내륙 지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겠고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